자, 파트 2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보에 관한 위협, 즉 공격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런 공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간략한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주요 내용에서는 먼저 악성 소프트웨어의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킹이라는 것에 관해서 정의를 살펴보고 그리고 해킹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런 악성 소프트웨어나 해킹으로부터 우리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악의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서 유포시킨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류와 감염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서 요즘에는 새로 개발되고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고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 그 경로도 너무 다양해져서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또는 그런 데이터들이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감염되는 그런 형태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온 첨부 파일을 열어보거나 혹은 다운로드만 하거나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전달받은 메시지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염이 되는 그런 아주 더 위험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면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아예 파괴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설정을 완전히 바꿔놓거나 원치 않는 광고들이 계속해서 뜨게 되거나 이런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이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자, 악성 소프트웨어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대표적인 악성 소프트웨어인데요. 컴퓨터 속의 자료를 없애거나 시스템을 정지하도록 만든 파괴적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 하는 행동, 컴퓨터 속의 자료를 없애거나 뭐 시스템을 파괴시킨다거나 이런 그 기능이나 동작도 무섭지만 무엇이 무섭냐면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또는 주변 기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주변 컴퓨터까지 감염이 확산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왜 무섭냐면 그 병에 걸린 사람도 힘이 들지만 전파가 가능하다는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파일을 감염시키고요. 파일들을 지우거나 막 하드디스크를 포맷해서 모든 자료를 날아가게 만들거나 이런 기능들, 동작을 하도록 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주로 감염되는 경로를 보게 되면은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감염이 되지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이제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토렌트 같은 그런 우리가 P2P 하고 배웠었잖아요. 그런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요즘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파일 다운로드 툴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거나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컴퓨터에 감염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뭐 보조 기억 장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런 불법적인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안 좋은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파일들을 옮겨갈 때마다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백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지능화되어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상적인 경로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일이 이제 바이러스는 주로 실행 파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닌데요. 실행 파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간단한 도구나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할 때 .exe 또는 .com이 붙어 있는 그런 실행 파일들을 실행하게 되잖아요. 그런 파일들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에서 뭐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슨 권한을 요청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웹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과 같이 그 안전한 웹사이트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뭐 어떤 권한을 요청할 때 그 권한에 허용을 하게 되면 그때에 뭔가가 연결되는 것처럼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순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이런 허용 버튼을 누르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악성 소프트웨어 두 번째 종류로는 트로이목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로이목마는 컴퓨터 바이러스보다는 좀 약한 악성 소프트웨어이기는 한데요. 왜 약하다고 말을 하느냐면 자기 복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목마가 어떤 컴퓨터에 감염이 돼서 그 컴퓨터에 이제 숨어 있다가 그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느냐면은 그 어떤 파일, 그 트로이목마가 숨어 있는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에 그때의 컴퓨터에 침투해서 파일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로이목마라는 이름이 트로이 전쟁 중에 목마의 군인들을 숨겨놨다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침투시켜 놨다가 그 어느 순간에 그 숨어있던 병사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그런 신화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에 몰래 숨겨놓는다는 의미에서 트로이목마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이목마는 자기 복제 능력은 없으나 그 해당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그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악성 소프트웨어의 세 번째 종류에는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매크로 바이러스, 앞서서 그 컴퓨터 바이러스나 트로이목마 같은 이런 유형의 그 악성 소프트웨어들은 주로 실행 파일에 이제 숨어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행 파일에 숙주로 삼아서 숨어 있다가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 문서나 일반 파일에도 그 바이러스를 심어 놓을 수가 있어서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파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워드 같으면 DOC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PPT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저 문서인데 이런 문서에 그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는 보통 문서를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내부 기능에 매크로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요. 문서 안에 추가되어 있는 동영상을 재생한다거나 음악을 재생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을 때는 그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새로운 그 프로그램, EXE,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매크로 바이러스는 그런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에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플레이 될 때에 동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에 포함을 해서 유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파일이라는 것은 뭔가 실행을 시키는 그런 파일이 아니라 그저 열어서 편집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안에서 이런 매크로 기능이 실행될 때에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잘 모르는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이 쓴 레포트 파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메일이라든가 우리 뭐 구글링을 해서 PPT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매크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악성 소프트웨어 종류는 랜섬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한동안 이슈가 됐었던 건데 랜섬웨어. 랜섬웨어에 감염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안에 내부적인 내용이 보이지를 않고 그 해커가 이렇게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파일도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 있는 모든 파일이 암호에 걸려서 그 암호를 풀지 않는 한 실행할 수도 없고 암호를 풀 수도 없게 그렇게 되는 그 악성 소프트웨어가 랜섬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자료가 있나 한번 봤는데 랜섬웨어는 한 2년 전쯤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뭐라 그러죠?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고, 그 다음에 웹 호스팅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느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관리하고 있었던 그 기업들 또는 공공기관들 그 웹사이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몇만 개의 단위의 그런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웹사이트들의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백업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복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완벽히 복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이 그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 해커한테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는 그 문제를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했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해커들이 와서 랜섬웨어 같은 것들을 심어서 하면 회사는 피해자고 그 다음에 그 해커들은 그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잡아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런 범죄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웹사이트나 또는 해외를 통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처벌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연관된 나라들이 서로 그 국제법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의 종류에는 뭐 애드웨어, 그 다음에 스파이웨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애드웨어는 참 우리가 뭐랄까요? 치명적이지 않아서 약간은 간과하게 되는 부분인데 많이 감염되는 경우죠. 사용자 화면이나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사용자 동의 없이 계속해서 광고가 뜨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을 때 그 컨텐츠에 이렇게 컨텐츠에 광고가 삽입돼서 나타나기도 하는 그리고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때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거기에 어떤 동의 사항이 있느냐면 선택 동의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서 홈페이지 그러니까 뭐죠? 웹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어떤 웹페이지로 바꾸겠느냐 하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소프트웨어 실행할 때 보통 그거 읽어보기 싫으니까 다음 눌러서 그냥 실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나서 다음번에 웹브라우저를 딱 열어보면은 내가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 홈페이지가 바뀌어져 있는 처음에 뜨는 기본 페이지가 바뀌어져 있는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들이 애드웨어이고요.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파이웨어라 함은 사용자 동의 없이 그 방문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용 패턴이라든가 개인정보 같은 것을 몰래 빼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그럴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그런 개인정보를 그 웹사이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긁어가는 거죠. 외부에서 가져다가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애드웨어나 스파이웨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무료 소프트웨어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건데요. 무료 소프트웨어와 같이 설치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때에 이렇게 뭐 어떤 기능을 설정하겠느냐 하는 이런 설정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별로 많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음 버튼을 누를 때 여기 보시면 다음 클리너를 설치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언체크하지 않고 그냥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내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뭔가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이게 시작 프로그램에 올라가기도 해서 메모리 공간도 차지하고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이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지금 보니 팟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의 화면인데 이 팟플레이어를 설치 제거하더라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이런 악성 소프트웨어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백신으로 두었는데요. 백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더 기본적인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들 간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최신 업데이트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아래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업데이트하는 주기가 빨라요. 그래서 컴퓨터만 새로 켜면 한글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굉장히 귀찮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업데이트에는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이런 악의적인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공격들이 밝혀졌을 때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 컴퓨터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라. 이런 업데이트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귀찮다 하지 말고 계속해서 최신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우리 컴퓨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백신이죠. 그래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백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조차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지만 계속해서 그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신 소프트웨어는 새로 만들어진 그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처법을 또 다시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의심이 가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또는 내가 개런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했다. 그러면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사한 후에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을 본 거고요. 악성 소프트웨어. 두 번째 유형은 해킹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건데요. 해킹을 정의해 본다 그러면 전자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체계가 본래 의도와는 다른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해킹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크래킹이라는 말이 이 해킹의 정의에 더 가깝습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쓸 때 해킹이라는 말을 쓰고요. 아이폰에서는 mp3 파일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mp3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그 특정 정해져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가 유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탈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모든 설정을 풀어서 그리고는 그저 파일을 끌어다가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해킹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시스템 뭐 폰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본래 의도와 달리 엉뚱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해킹의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해킹과 크래킹을 좀 분리를 해보자 그러면 크래킹이라고 한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해킹하고 같기는 한데 시스템이나 통신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더 그 악성의 그런 행위들을 크래킹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악성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어떻게 다루느냐? 악성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뭔가를 설치를 합니다. 그게 사용자의 실수가 됐건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했건 그런데 그거를 백신으로 검사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도 이제 큰 범주라고 보면 사용자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상에 뭔가를 설치를 하거나 실행을 시켜서 그 시스템에 침투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악성 소프트웨어라는 것은요. 그런데 해킹이나 크래킹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아도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른 거예요. 악성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행위에 부합해서 뭔가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고요. 해킹이나 크래킹은 사용자의 동작이나 그런 행위와는 무관하게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해커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해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은데 원래는 컴퓨터 내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이트 해커다 이런 말들을 요즘은 쓰지요. 그래서 그 어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그 시스템들을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해커 중에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크래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때 크래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크래커로부터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들 이제 화이트 해커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크래커를 해커로 인식하고 있는데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의 피해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2018년 10월에 미국에서요. 그 3천만 명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게 되면 뭐 그냥 가져다 봤나 보지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그 개인 정보에는 개인의 고유 아이디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계좌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피싱에 활용을 한다거나 계좌로부터 불법으로 유출을 해간다거나 이런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빗썸이라는 곳에서요, 그 190억 원 정도의 가상화폐가 도난을 당했거나, 일본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도난당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트코인이니 이런 가상화폐, 그것을 또 이렇게 운영하는 은행이나 시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들이 그 해킹으로부터 어떻게 그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거기에 수반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컴퓨터 운영 체제에 이제 기본적으로 방화벽이나 그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서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킹에 대비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다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패스워드를 탈취를 해가거나 바이러스 또는 이메일 첨부 파일을 사용해서 시스템 내부의 사용자 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을 하기보다는 적법하게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정보들을 빼가서 적법하게 접속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단 한 명의 정보만 획득을 당하더라도 그 해당 아이들을 통해서 그 전체 조직의 시스템들이 파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해킹 방법 중에서요, 이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킹을 통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고전적인 방법 중에 DOS, Denial of Service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우리가 전에 그 11장이었나요? 그 컴퓨터 통신을 배울 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배우셨죠? 그 서버라는 컴퓨터가 있고요. 그 서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수많은 클라이어 컴퓨터들이 서버 쪽으로 그 요청을 보냅니다. 서비스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서버가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해주는 그런 구조에서 어떤 단점이 있었다 그랬느냐면 그 서버의 과부하가 걸리는 단점이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그런 서버의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P2P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고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도스 공격은 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서버에다가요, 어느 한 컴퓨터로부터 서버한테 아주 엄청난 양의 패킷을 싹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킷을 보낸다는 얘기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많은 양의 패킷을 보내면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에 어떤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그 리퀘스트가 처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먼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고전적인 해킹의 방법이었어요.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근데 이런 도스 공격은
그 공격하는 컴퓨터, 그러니까 패킷을 만들어서요, 자동적으로 생성해서 그 서버 쪽에 날리는 컴퓨터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화이트 해커들이 또는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컴퓨터로부터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해당 컴퓨터로부터의 패킷을 차단하면 공격이 종료돼서 그 공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이 있었고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더니 공격은 더 지능적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도스라는 공격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해킹 방법 중에 제일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많이 알려진 공격 형태인데요.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해서요. 디스트리뷰티드 도스라고 해서 디도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몇 대의 컴퓨터로부터 패킷을 만들어서 그 서버로 날리다 보면 이 서버를 날리던 그 컴퓨터들이 들키게 되면 차단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디도스 공격자가 일반인 컴퓨터를 감염을 시켜요. 그래 놓고는 그 일반 컴퓨터들을 이쪽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런 감염된 컴퓨터들이 이제 좀비 컴퓨터라고 만들고요. 그 좀비 컴퓨터들이 패킷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감염돼서 좀비 컴퓨터가 되면은 그때에 이 공격자가 어느 서버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에 수많은 좀비 컴퓨터들이 같이 패킷을 만들어 가지고 한 서버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패킷이 막 무작위로 날라와서 서버가 마비되는 이런 공격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 패킷이 어느 컴퓨터들로부터 와서 어느 컴퓨터를 차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방식을 디도스 공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도스의 피해 사례로 본다 그러면 2016년 10월에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사이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1200여 개의 웹사이트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그 서비스가 마비됐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와 같은 이런 사이트들도 그 디도스 공격의 피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라이베리아라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국가 전체 인터넷이 마비되는 디도스 공격으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많은 보안 업체가 이 디도스 공격을 회피하는 기술들을 또 이제 마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의 공격 방법 크게 나누어서요. 그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제 심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거나 해킹이라는 그런 공격 방식이 있거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 컴퓨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알아본다고 한다면은 앞서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백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악성 소프트웨어에서 자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차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로 V3라는 백신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백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이 됐든지 간에 컴퓨터 시스템에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최신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컴퓨터를 보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정보 보호 방법이라고 한다면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화벽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검사해서 악성 소프트웨어나 해킹으로부터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소프트웨어를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기술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거나 정보가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방화벽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 백신 설치하듯이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별개로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방화벽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 방화벽을 해제한다거나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굉장히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소프트웨어 반드시 필요해서 방화벽을 해제했다고 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난 후에 반드시 다시 실행시키도록 하는 그런 모드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것은 이제 각자의 책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악성 소프트웨어 그리고 해킹을 통한 공격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요. 다음 악성 소프트웨어 중 컴퓨터 속의 자료를 없애거나 시스템을 정지하려고 만든 파괴적인 소프트웨어로 주변을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감염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번 다음 악성 소프트웨어 중 감염되면 컴퓨터 내에 모든 파일에 암호가 걸려서 돈을 받은 후에 암호를 풀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랜섬웨어다. 아주 위험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비 컴퓨터 여러 대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서버로 보냄으로써 다른 사람이 서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해킹 방법을 우리가 좀비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을 디스트리뷰티드에서 디도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검사해서 악성 소프트웨어나 해킹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자료가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방화벽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트 2에 대한 요약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속의 자료를 없애거나 시스템을 정지하려고 만든 파괴적인 소프트웨어로 주변을 감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실수로 시스템에 침투해서 불법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해킹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어떤 조작과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악성 소프트웨어는 트로이 목마, 매크로바이러스, 랜섬웨어,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등의 종류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크래킹 또는 해킹은 시스템 외부에서 침투하려는 모든 시도를 가리킵니다. 백신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차단하고 찾아서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이고 방화벽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검사해서 악성 소프트웨어나 해킹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든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